야, 이거 맛있어. 혹시 커피 드십니까? 요새 이제 그 베트남 커피라고 유행하는 게 있는데 이 베트남 커피에는 연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달해요. 저처럼. 첫 번째 농담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제 이번 문제를 보기 전에 어떤 것부터 좀 볼 거냐면,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떻게 글을 읽을 것인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보고 그리고 다시 내가 정말 그렇게 읽었는지 그리고 이제 돌아보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숙지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읽기로 했던 거 첫 번째 단계 끊어 읽자. 문장이 기니까 적절한 선에서 이제 끊어 읽는데 이제 이어지는 부분, 그러면서 제가 이제 팁으로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끊어 읽자라는 것. 그러면서 표시하자. 네모, 동그라미, 세모, 밑줄 이런 것들을 내가 적절히 표시를 했는지. 근데 이제 쭉 보니까 표시한 친구들도 있고 안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맞든 틀리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꼭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 선생님은 이런 부분에서 표시를 했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 표시하지 않았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선생님과 나의 차이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했죠? 연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결할 대상들이 같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 다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상하로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순서.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순서다. 대체적으로는 이것이 일반적이야. 일반적이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할 때는 우리 그 다음 거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먼저 읽었던 거에서 이렇게 밑줄 친 부분, 이것을 이제 연결했던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꼼꼼히 읽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떤 부분을? 앞부분을.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는 문장 수준에서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적인 연습이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문단으로 좀 들어가거나 혹은 문단 간으로 넘어가야 이제 이와 관련된 연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읽을지 한번 좀 떠올려봤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먼저 풀었던 문제들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까지 보고 나서 이제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주술관계가 참 재밌지? 딱 주술관계를 꼽자면 이건 어떤 부분이 이 전체 문장에서의 주술관계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죠. 이거는 다른 색으로 좀 해볼까? 딱 이 부분만 주술관계죠. 그래서 이 전체 문장에 주술관계는 승성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뭘 제시하고 있어? 승성교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나머지 부분은 뭐겠어? 승성교에 대한 설명이 앞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 승성교에 대한 설명 이루어지는 것, 봐봐.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표시가 되는 거니까 어디에 표시가 되어야 하냐면 일단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겠죠. 승성교는 돌다리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승성교의 특징. 또 승성교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 거야. 지금 딱 우리 여기까지 봤을 때 승성교와 관련된 특징. 돌다리가 있다. 돌다리다. 그 다음에 하나는 독특한 미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 서남사 가는 길에 있어. 이것이 바로 승성교와 관련된 설명들 혹은 특징들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좀 돼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앞에 승성교를 제시했기 때문에 승성교를 설명하려는 거구나 라고 신호를 준 거죠. 뭘 통해서? 은는을 붙여서. 승성교는 그러면서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우리 지난번에 뭐뭐로서?
승성교는 이거의 경계래. 그럼 일단 우리 경계는 뭘 말하는 거야? 경계가 어떤 거야? 경계의 뜻. 내가 사전 한번 찾아보라고 했죠. 그래서 뜻도 물어본다 그랬는데. 맛있어요. PPL이에요. 협찬은 제가 했습니다. 경계가 뭐야, 경계? 그렇죠. 나누는 부분. 혹은 만나는 부분. 그게 이제 경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세. 속세는 사실 우리가 문학 시간에 되게 많이 보는 단어 아니야? 속세. 어떤 걸 속세라고 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일상적인 공간을 이제 속세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건하다는 무슨 뜻이야?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이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이제 경건한 거거든. 근데 보통 이 경건한 태도는 어디에서 많이 유지해야 해? 경건한 태도는 종교적인 겁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면 삼가고 조심스럽고, 얘는 이제 종교적인 용어,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와 관련된 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기서 끊었으니까 끊은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럴 때 지금 연결되는 게 있네. 요 경건한 세계가 지금 이제 얘는 승성교는 경계다. 그러면서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 경계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럴 때 경건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게 있어. 이 첫 번째 문장 중에서 어떤 거가 경건한 세계일까?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숨어있지. 요 서남사가 경건한 세계야. 왜 그럴까? 왜 서남사가 경건한 세계일까? 서남사가 경건한 세계는 이 승성교는 어디에 있어? 서남사 가는 길에 있는 거야. 그런데 승성교가 경계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승성교, 여기 서남사, 이게 바로 경계라는 거죠. 그러면은 서남사는 어디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썼던 글자가 있지. 그 글자가 뭐야? 한자잖아. 그러니까 한자는 국어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문 시간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좀 쉬운 한자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이 비문학을 처리하는 걸 때도 혹은 문학을 접근할 때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 내가 여기다가 한자를 쓴 게 아니야. 이거 문제 낸 사람들이 여기다가 한자를 같이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자를 통해서 좀 힌트를 받으라는 얘기거든. 요 사자가 절사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거는 몰라도 돼. 선자는 좀 아셔야겠네요. 이거 선자 무슨 선자야? 요 선자는 신선할 때 쓰는 선자입니다. 그러면 서남사는 신선들이 사는 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뭐 어쨌든 다시 이 그림을 이렇게 나눴을 때 결국 서남사 가는 길이라는 얘기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이제 도착지가 서남사가 되는 거고 출발지가 있을 거 아니야. 바로 그 출발지가 어디라는 거야? 그렇지. 번잡한 속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숨어 있는 거긴 하지만 서남사가 지금 경건한 세계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계속 볼게요. 옛사람들은 산사 이거야. 지금 산사가 뭘 말하는 거겠어? 산에 있는 절.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사는 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이거는 문맥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뭐로 연결된 거야? 딱 단어로서, 요 산사라는 단어로서 서남사와 같은 대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휘가 필요한 거고, 산사가 서남사랑 연결됐으니 산사는 자연스럽게 뭐랑도 연결이 돼야 돼? 뭐랑도 연결이 돼야 돼? 그렇지. 경건한 세계랑도 연결이 돼야죠.
한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지금 결국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보면 옛사람들이 찾았던 산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번잡한 세상과 대비되는, 대비가 무슨 뜻이야? 대비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비라는 말하고 이제 뭐랑 좀 구분을 해주는 것이 좋냐면 대조 혹은 대립. 사실은 대비 안에 대조와 대립이 들어있는 거야. 대비는 차이가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조와 대립은 이제 반대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대비되는 이라고 해도 좋고 대조되는 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산사는 경건한 공간이다. 됐지? 그러면서 얘랑 대비되는. 그럼 맞아 틀려? 맞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예, 다름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것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은,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려나 보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수분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하여 얘는 차단하여 형성한 거래. 뭘 차단해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해서. 뭐가? 요 산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이제 구체적인 이런 대상들 있죠? 이것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뭐에 대해서 설명한지는 알아야 되는데 얘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까지는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여기 막 혹시라도 국어 지문에 숫자가 나오잖아. 숫자도 그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국어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설명할 대상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거는 이게 기억을 해야죠. 그 다음에 한편 우리 지난번 그 세모 치는 거는 접속어에다가 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치는 것이 바로 이 한편이 되는 거예요. 이 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한편하고 지금 그런 데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얘는 화재 전환이야. 화재 전환한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네모 치는 대상이 화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가. 그것을 바꾼다는 얘기거든. 물론 여기에서는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글 전체에서 볼 때 한편이나 그런 데를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읽은 내용. 한편을 딱 보는 순간 한편 앞까지 해서 읽은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 지금 뭐 얘기했고 이런 거 얘기했지. 이제 다른 걸로 달라지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용해보면 한편 딱 보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은 지금 산맥이 차단해서 형성된 거지 라고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서 보니까 타클라마칸 사막이 나오네.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설명 대상이 두 개죠. 설명 대상이 둘 이상이면 무조건 뭐 생각하라 그랬어. 설명 대상이 둘 이상이면 공차. 공차가 뭐야? 공차. 킥 더 볼인가? 두 번째. 네, 드립입니다. 공차는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그래서 설명 대상이 둘 이상 나타난다. 그럼 머릿속에서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그럼 당연히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렇게 우리가 밑줄 친 것들과 연결이 될 수 있어야죠. 봅니다. 산맥에 의해 해양과 차단되어. 그럼 얘랑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공통점이네.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끊어서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형성되었다. 아,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레테 솔트리크 사막은 얘랑 연결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네. 그러니까 아, 쟤는 지금 뭐야? 대륙에 있던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과 타클라마 사막은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거 우리 하나씩 하기로 했던 거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은 산맥의 영향을 받아 형성됐다. 맞죠? 그래서 다시 타클라마 사막은 산맥이 형성됐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함정에 빠지는 혹은 실수하는 길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요 문제는 말도 좀 어렵고 문장도 좀 어렵고 사실 요구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뭐 한두 번 더 읽어볼 수 있었던 문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상하관계에 있는 거니까 상하관계를 잘 잡아주면 되겠죠.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중을 보면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 중을 보면 이것 가운데라는 거잖아. 이거 가운데라니까 중을 보는 순간 아 여러 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아 지금 개념 설명 나왔으니까 필수 아미노산에다가 네모를 쳐주시고 확인을 해야죠. 필수 아미노산 뭐냐? 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 필요량 그 다음에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대.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 표현이 있는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밑줄의 길이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중 그러면 얘는 아미노산 밑에 지금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미노산 중이라고 했으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무언가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저 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구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계속해서 보는 건 뭐냐면 문장을 읽으면서 이거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서 글을 구조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찾아보자. 혹은 연결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보자, 따져보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내 머릿속에 어떻게 그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런 표시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좀 감이 안 올 겁니다.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지금 제대로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볼 수 있어. 그러면서 제한아미노산이 나왔네요. 그러면 제한아미노산 나왔으니까 당연히 필수아미노산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하면서 우리 중이라는 표현 때문에 사실 중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위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지. 여기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왜? 제한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묶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고 거기에는 아미노산과 제한 아미노산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제한 아미노산 보는 순간 아 얘랑 어떤 점과 어떤 점에서 공통점 차이점 생각하면서 중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이 전체 구조 안에서 어디에 제한 아미노산이 위치해야 되는가 이거를 따져줄 수 있어야 돼. 볼게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 양에 비해 공급된 이거 길어. 여기서 끊어볼까?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그래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그럼 이 문장을 보니까 결국에 제한 아미노산은 뭐란 얘기야?
제한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이란 얘기인 거네. 됐어? 제한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이래.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비율이 가장 낮은,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을 제한 아미노산이라 한다. 그 중에 이제 필수 아미노산 양에 공급된 양에 비해, 그러면 지금 이 제한 아미노산의 위치는 일단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말했으니까 여기 위에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뭐 세 개도 상관없네. 뭐 얘랑 똑같은 위치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여야 해? A, B. B여야 하는 거지? 이것 중에서 비율이 가장 낮은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필수 아미노산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낮은 것. 그래서 지금 제한 아미노산은 여기에 위치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면 문제를 보면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와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 여기서 끊어서 보면,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런데 우리 제한 아미노산은 어디였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지. 계속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요것도 이제 좀 추론하고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볼게요. 태양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방향성을 드러내주는 단어가 나오면 화살표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 해규감 에너지가 늘어나면 여기서 끊고, 조건에 해당되는 건 무조건 껐습니다. 조건은 인과하고 똑같기 때문에 조건만큼, 그러니까 결과만큼 조건도 중요하다는 거. 늘어나면 압력이 상승한다. 온도, 핵융합, 압력 다 어때? 똑같은 관계인 거지. 이런 거를 이제 무슨 관계라고 하죠? 우리 문제에도 나오는데 비례 관계라고 하지.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를 주의하셔야겠다. 그 결과 수소가 밖으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야. 수소가 밖으로 밀려나고 중심부의 온도는 낮아진다. 그러면 지금 얘네가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했으니 낮아진다 라고 하면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도 줄고 그 다음에 압력도 줄다.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요 마지막 문장을 빼도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요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 뭘 통해서? 비례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게 지금 요구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게 이렇게 한두 문장씩 빼는 거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3학년이 되면 사설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설 모의고사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 요새는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 대치동 모의고사라는 것들이 있어. 이제 3학년 때 주로 풀게 되는데 문제의 질은 당연히 평가원보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평가원보다 좀 거칠어. 무슨 말이냐면 이 평가원에서 내는 거 여러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런 문장을 넣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계별로 지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넣어주는 게 평가원의 글이야. 그러니까 평가원의 글은 되게 좋은 글이야.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다. 엄청나게 글을 잘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설 모의고사는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 여기서 한 단계를 건너뛰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추론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러면 사설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이런 훈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문이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머리를 덜 써도 되는 거야. 왜?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평가원의 지문을 통해서 글은 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거 더불어서 이런 문장을 뺐을 때 이런 문장까지도 좀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것이 좀 익숙해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설 모의고사들 연습하면 좋은데, 일단 우린 지금 걸음마 단계 아니죠. 지금 기어가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문단을 읽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문장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태양 중심부의 압력은 핵융합 에너지와 온도의 영향을 받으며, 끊어서 생각해야지. 맞아 틀려? 여기 방금 맞죠? 압력의 크기는 에너지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옳은 선택지가 되겠다. 우리 늦게 온 친구가 경빈. 네. 그러면 우리 앞에 이 친구들이 그 한 걸음 더를 풀어온 걸 확인을 했거든. 우리 경빈이 것도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틀린 게 둘, 셋이야. 그러니까 이 둘, 셋은 다른 친구들도 충분히 어려워할 수 있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좀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풀기로 했으니까 그나마 한 문제씩 틀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문제를 모두 틀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을 좀 여러분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3이잖아. 고등학생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충분히 글을 잘 읽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의 중3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다고 자만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글을 읽는데 자신감을 좀 지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다듬으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볼게요. 지금 틀린 문제들을 보면 첫 번째 문제와 지금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틀렸습니다. 네. 이웃은 아닙니다. 저예요. 그 어플 중에 뭐가 있냐면 사진을 그림처럼 바꿔주는 어플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진 하면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라니까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시력도 좀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봅니다. 요게 좀 어려워.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문제는 순서와 관련되는 거거든. 순서. 그러면 여기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순서는 정말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순서가 되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해서 중간중간에 순서를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런 문장을 제가 열심히 찾았죠. 봅니다. 채널 부호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지금 부호를 통해 전송한다는 거네. 그런데 뭐 한 거야? 채널 부호화를 거친 거야. 그럼 거친다, 거친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먼저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송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는 거야. 됐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된대. 그러면 전송하기 위해 뭘 해야 되는 거야? 전송하기 위해 뭐 해야 돼?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죠. 이게 3이 아니라 뭐야? 지금 요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1-1이 되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송하려면 변환해야지 가능하다가 얘기되는 거니까 이거 다음에 1 다음에 변환하고 그 다음에 전송하는 겁니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부호화다. 그러면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 그러니까 전기 신호 나왔으니까 그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과정을 선부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채널 부호화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선부호화를 거쳐야 2번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 전기 신호로 변환했는데 얘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선부호화를 통해 전기 신호로 바뀐 부호들은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글에 따르면 이렇게 바뀐 부호들은 뭐 할 수 있다? 채널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채널 부호를 거쳐. 이거 봐봐. 그러면 이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선택지는 얘 다음에 얘라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위에서는 뭐였어? 얘 다음에 얘잖아. 지금 이거를 바꾼 거죠, 순서를. 그러니까 얘는 맞아 틀려? 네, 틀린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 이거 채널로 전송된다. 얘랑 왜 같을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봐. 지금 채널로 전송된다와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 왜 같을 수 있을까?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는 얘기는 채널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채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야? 채널로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뭐 통해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통해도 순서를 드러내 준다는 거. 넘어갑니다. 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비례관계 보면서 왜 온도 올라가고 암도 올라가고 그거 있었죠? 거기서 내가 한 문장을 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얘도 사실은 이거 다음에 한 문장이 더 있어. 그 한 문장이 이거를 이제 그 한 문장을 조금 바꾼 겁니다. 얘도 이제 그 한 문장을 빼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가볍게 좀 추론을 하는데 일단 볼게요.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이네. 매매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서 팔겠다는 의사 그 다음에 사겠다는 의사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사전 좀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매도가 무슨 뜻이야? 매도 매수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죠? 그럼 이제 지정을 해야지. 그래 우리 경빈이
늦게 왔으니까 먼저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매도가 무슨 뜻? 파는 게 매도의 뜻이죠. 그럼 매도인이라고 하면 파는 사람. 그러니까 얘는 어휘적으로 누구랑 연결될 수 있어야 돼? 얘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수인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매도랑 매수라는 단어는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엄청나게 자주 나와. 우리가 어려워하는 지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 지문, 기술 지문, 경제 지문. 이 세 가지. 그럼 나머지 그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세 가지 지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갈리게 되는 거거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경제 지문에서 매도, 매수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써.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먼저 그 지문을 박아 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매도, 매수라는 말이 나오면 따로 설명을 안 하려고. 매도, 매수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볼게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봐봐. 왜? 이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지문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 어려운 말들을 여러분들의 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사실 말은 매매 계약이지만 결국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 팔고 사는 거죠. 그럴 때 소유권 이전을 할 의무를 이거 뭐겠어? 소유권을 이전이야, 이전. 물건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매도인은 물건을 주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 돈을 받는다? 이 얘기인 거지. 그거를 지금 의무라는 말하고 권리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한 것 뿐이야. 다시. 지문이 어려워질 수 있어. 그런데 이 독해 능력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표현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바꿔볼 수 있는 것. 이게 되면 지문이 많이 쉬워질 겁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냥 읽으려고만 생각을 해. 읽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한번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쉬워질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 한번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을 써야 된다는 느낌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야. 그것보다 어려우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서 점수가 이제 하락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들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뭐겠어? 시간 안에 다 푸는 거야. 그러면 왠지 자기의 성적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가 제가 패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시간 자체를 아까워해. 그런데 국어에서 요구하는 건 사고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문제를 풀 때 지문을 또 돌아서 또 보고 그게 훨씬 더 시간 소모가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어렵게 표현된 문장, 근데 사실 매매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쉽게 바꿔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설명 또한 쉽게 바꿔서 처리해주면 훨씬 더 잘 정리가 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지. 그럼 매수인은 어떻게 되겠어? 매수인에 대해서 지금 이런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러면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바꾸는 것 뿐이잖아. 됐어?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요 두 문장을 합쳐서 매매계약에 따라 양 당사자 누구 말하는 거야? 매도인, 매수인을 말하는 거지. 서로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지닌다. 지금 그 얘기거든. 아까 그 한 문장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 한 문장은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는 한 문장 다음에 요 다음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일부러 그 내용을 뺀 거야. 빼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여기까지 좀 해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얘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문제. 제가 이거는 사실은 좀 너희들 틀려라, 머리를 좀 많이 써라 라고 했는데, 제가 바랐던 거는 사실 이 문제를 다 틀리게 바랬는데 다 틀리지 않았으니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선택지를 만들 때, 실제로는 문제에서는 이 선택지보다 좀 쉬웠거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 OX 문제 하나 만들 때 문장 한 10개를 씁니다. 지금 요거 관련해서 문장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10개를 써. 10개를 2개를 짝져보고 3개를 짝져보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20분에서 길면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 그래야지 이러면 애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만든 거니까 이런 거 좀 틀려줘. 날 생각하면서 선생님 문제가 쉽게 안 풀리네.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신경을 쓰셨나 보다. 까짓거 기분이나 한번 틀려주지. 이런 거 볼게요. 시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쳐야죠. 그러면서 이제 뭐 생각해야 돼? 여러 시대가 나올 수 있겠구나. 차이점.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라고 했으니까 불화는 사람이겠지. 그러면 16세기의 불화해라고 하면 다른 시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 물론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라고 얘기를 했으니 얘 전에 뭐가 나왔겠어? 지금 불화해 전에 누가 나왔겠어? 다시 여기까지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라고 한다면 얘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코페르니쿠스가 나와야지.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거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언제적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 쳐서 불화해랑 다 공차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천문학의 장점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이거 뭐야?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뭐에 해당돼? 그렇지, 공통점. 천문학의 장점에 대해서는 불화해랑 코페르니쿠스랑 똑같은 점이 되는 거야. 인정하면서도 장점은 인정.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 상충을 피하고자. 이게 이제 여기서 한번 끊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지금 여기에 3명의 사람이 나왔죠. 그럴 때 지금 불화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물론 이 글 전체를 보면 먼저 아리스토 나오고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나오고 그 다음에 불화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머리를 좀 풀가동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 뭐냐면 일단 코페르니쿠스랑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얘와 얘의 관계를. 지금 불화해를 중심으로 얘네 둘에 대한 어떤 거를 인정하고 상충을 피하고자 한다 했으니까는 이 두 사람은 얘보다 앞선 사람들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됐어. 그럴 때 얘는 공통점으로 처리가 됐으니 얘랑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근데 인정하면서도 상충을 피하고자 했대. 그러면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인정하면 피하고자, 불화해는 이걸 피하고자 했어. 그럼 인정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피하고자 했으니까 인정하면 얘와 상충한다는 얘기지. 맞아? 아닌가? 다시. 인정하면서도 피하고자 했다는 얘기는 인정하면 얘와 상충이 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이거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는 코페르니쿠스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글은 앞에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상충을 피하고자 그렇다는 얘기는 불화해는 또 어떤 거야? 상충을 피하면 아리스토텔레스와도 뭐가 생기는 거죠? 상충되면 아리스토텔레스랑 뭐 되는 거야? 다시. 우리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여러 명이야.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하기로 했잖아. 인정하는 거였어. 그래서 불화해는 일단 코페르니쿠스랑 공통점을 하나 형성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통해서 얘랑 반대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불화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상충하면 아리스토텔레스랑 차이점이 되겠죠. 상충이니까. 상충이 서로 충돌되는 거니까. 피했어.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랑도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피했으니까.
그렇지, 공통점. 됐습니까? 물론 지금 이게 상관없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람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하기로 했으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지금 생각을 해야 앞으로 그렇게 일부러 생각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다. 딱 한 달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여름방학 한 달. 뻥이에요. 최소한 6개월은 고생해야지. 그래야지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이 옵니다, 감. 계속 상충을 피하고자 인정하면서도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이거 어려워.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다시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구분해야 될 대상이 하나, 둘, 셋이 되는 거네.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태양은 어디를 공전하죠? 지구. 그리고 달, 태양, 항성들은 달, 태양은 지구를 공전. 그런데 행성들은 태양을 공전. 그러면 얘를 공전하면서 얘도 공정되는 거니까 결국 행성들도 뭐 한다는 거야? 행성들도 지구를 공전한다가 되는 거지. 계속 볼게요. 브라이언은 지구 외의 행성들이 이거 뭐뭐 모두 똑같은 거지. 뭐라 그랬어? 얘 건너뛰어야죠. 이 부분 건너뛰는 거야. 브라이언은 지구 외의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맞아, 틀려?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지금 못했어.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공전했잖아. 공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맞아, 틀려? 그렇죠, 틀린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이제 국어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좀 틀려주세요. 내가 열심히 애써서 만들었는데. 마지막 요거 보고 좀 쉴게요. 논증에 대해서 설명하는구나.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데 이 글의 구조는 끝났네요. 연역과 귀납. 그러면 논증은 연역과 귀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 논증에 대한 거는 이 연역과 귀납의 공통점이 되겠고, 이렇게 나뉘는 기준은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저 문장을 통해서 공차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논증. 이제 연역논증에 대한 설명인데, 연역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거야.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이거 봤을 때 어떻게 돼?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설명도 봐봐.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확장되지 않는다라고 할 설명을 지금 어렵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 때문에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결국 확장되지 않는다라고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어려운 문장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지 말자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쉽게 바꿔서 처리를 해주면 좀 더 수월하게 내용 파악이 될 테니까. 됐죠? 그 다음 반면. 이제 뭐 나와야 돼? 반면이니까. 지금 연역했으니 귀납 나와야지.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전제가 참이면 확실히 참, 어디가 차이가 되는 거야?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앞에서 이 부분하고 차이점이 되는 거네. 참이잖아. 맞죠? 참인데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결론이 확실히 참인 것과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이 점에서 귀납과 연역이 차이가 나는 거구나. 됐어.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끝난 이거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딨어?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요거랑 또한 이렇게 반대로 연결되는 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연역 논증은 맞아 틀려? 맞죠? 맞는 거 아니야? 순간 당황했잖아. 맞죠?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 확실히 맞지? 네 맞죠? 네. 귀납 논증과 달리 얘도 이제 건너뛰면 되겠네.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 확장이 일어난다?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X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잠깐 쉬겠습니다.